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지난해 그 재정학의 공부 방법과 효율적 학습 방법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OT 해드렸고, 이번부터 이제 재정학 제1강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재정학 1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우리 이제 재정학의 기초편인데, 1편 재정학의 기초, 그 중에 이제 1장은 이제 재정학의 의인데요. 재정학은 이미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경제활동, 시장이 못하는 효율과 공평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효율과 공평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학 의에서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재정 사상의 변천, 역사적으로 재정 사상의 변천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시험에 꼭 나온다기보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서 재정 사상의 역사적 변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재정 사상의 변천, 이렇게 사상의 변천, 역사적 변천. 우리 이제 재정학은 이제 시대 구분을 4단계로 합니다. 4단계로. 이제 첫째는 우리 자본주의 발흥, 또 경제학이란 자본주의 경제학이 시작된 아담 스미드죠. 아담 스미드,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지금은 이제 경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경제학의 할아버지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경제학의 아버지였죠. 국부론이라는 책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을 집대성한, 그때부터 이제 학문도 시작되고 또 자본주의도 발흥이 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드, 자본주의 발흥 시기라고 봅니다. 또 경제학파로서는 이제 고전학파의 시작입니다. 스미드 시. 1700년대 말이죠. 1700년대 말 중후반.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대 구분을 한 게 이제 19세기 초에 19세기 후반에 바그너, 19세기 후반에 1800년대죠. 1800년대 후반인데 바그너라는 재정학 경제학자, 이때 이제 또 재정 사상의 한 변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다시피 여러분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케인즈 시기,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 시기인 케인즈. 케인즈라는 많이 들어봤죠, 이게. 대공황을 극복한 이론을 낸 경제학자. 케인즈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합니다. 재정학에 있어서는 재정 사상의 변천으로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데, 먼저 국가 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국가를 보는 관점, 국가 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면은 국가를 보는 관점인데, 여기 이제 스미드 시대 때 자본주의 발흥 시기에는 개인주의적 견해, 혹은 유기주의적, 기계론적 견해, 이렇게 부릅니다. 기계론적 견해, 개인주의적 견해가 팽배합니다. 이 개인주의, 잠깐 말씀드리면, 개인주의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이 왕입니다. 국민이 왕이고요. 정부는 바깥에 이제 시종. 국민이 왕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는 시종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제어하는 정부 역할은 필요 없다. 물론 그때는 이제 방임하는 게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방임하라, 이런 이제 주장이. 하여튼 이런 국민이 왕이고 정부는 사이드, 그냥 신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개인주의적 견해, 기계론적 견해입니다. 그게 이제 가급적이면 정부는 이제 국민의 이익을 제어하는 행동은 삼가라,
방임하라 뭐 이런 주장이죠. 근데 이제 박은혜 시기 때 와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은혜 시기에 와서 이제 유기주의적 견해, 전체주의적 견해로 바뀝니다. 전체주의 견해, 혹은 유기론적 견해, 유기론적 견해로 바뀌는데요. 책에 있으니까 전체주의 견해는 이제 오히려 바뀝니다. 정부가 왕입니다. 정부가 왕이고 이제 국민이 시녀로 진력합니다. 이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죠. 그런 견해를 국가 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전체주의 견해, 유기론적 견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케인즈 시기 때도 적극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활동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기론적 전체주의적 견해고요. 전체주의적 견해고 유기체적 견해고요. 이거는 현재 절충입니다. 어느 때는 개인주의 강조, 어느 때는 전체주의 견해 강조. 현재는 거의 뭐 종합적인 절충이라는 건 종합 견해. 두 개 다 이제 강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요거 국가 간에 이렇게 이제 변천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여기는 주로 이제 균형예산이 최선이다. 균형예산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돈 거두는 거하고 쓰는 것을 항상 같이 해라. 더 많이 쓸 필요도 없다. 균형예산이 최선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균형예산 견지, 여기도 균형예산을 견지했다. 근데 여기는 적자예산이 선입니다. 무슨 균형예산 고리타분한 사지. 지금 대공황에 국민들이 실업자 발생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균형예산 그 고리타분하다. 정부가 적극 돈을 써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서 국민들 먹고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적자예산이 최선입니다. 적자예산이 더 강조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것도 절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는 이게 계속 적자예산이 누적돼가지고 적자예산 누적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소 고민을 하고 있다. 적자가 너무 이때부터 정부 적자가 너무 누적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해소할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자예산 너무 누적된 거 아니냐? 정부가 너무 빚을 많이 갖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가들이 적자를 안 내고 있는 정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공통 고민, 해소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재정 상태는 이렇게 이제 변천되어 왔고요. 그 다음 이제 정부의 경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강조되었냐면, 이때는 효율 기능만 강조됐습니다. 효율 기능을 위해서 주로 이때는 적극하냐라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효율 기능이 강조됐는데 오히려 방임하는 게 효율이다. 방임해주는 게 오히려 효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효율 기능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개입하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효율이 추구된다. 정부는 가급적 개입하지 마라. 그걸 효율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고요. 효율 기능이 강조되고, 그 다음 여기는 공평 기능입니다. 공평 기능, 박은혜와 이제 공평 기능이 강조됩니다. 여기는 경제 안정 기능, 성장 기능이 강조되죠. 불황에 대한 타개책, 안정 기능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절충입니다. 세 개 다 강조됩니다. 효율, 공평, 안정 좀 더 이제 세계 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관여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평가세 원칙. 가세를 할 때 어떻게 과세하는 게 공평가세원이냐? 공평가세의 원칙이 뭐가 공평가세 원칙이냐면은 이 시기 때는 편익원칙이 국민들이 뭐 공공재란 국방을 혜택을 보는 만큼 편익을 보는 만큼 가세를 하는 게 공평한 가세다. 편익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혜택을 보는 크기만큼 조세를 내게 하는 게 공평한 가세다. 이렇게 봤고요. 나중에 우리 조세론 가서 다 나오는데 편익원칙이 이제 주된 공평가세 원칙인데 여기서 바뀝니다. 아니다. 능력원칙이다. 능력에 따라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건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공평과세다. 능력 원칙이 강조됩니다. 여기도 능력, 이거는 계속 능력입니다. 여기도 현재도 능력입니다. 능력 원칙이 주된 과세 원칙. 편익 원칙이 공평과세 원칙이라고 주장한 요 아담 스미드 옛날 고준파 시기 때 그때만 약간 이제 편익 원칙이 공평과세 원칙이었고 박은 후부터 전부 다 능력 원칙으로 과세하라.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공평한 과세다. 이게 이제 주된 공평과세 원칙이 되어왔고요. 공평과세 원칙은 편익 원칙만 이때 고준파 시기 때 강조됐고요. 그 외에는 전부 능력 원칙이 주된 공평과세 원칙으로 되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주된 과세 대상, 과세 대상으로 주된 과세 대상으로는 뭐냐면은 역시 요때만 좀 다릅니다. 옛날 고준파 스미드 시기 때만 여기서는 이제 주된 과세 대상이 소비나 재산, 그 사람이 소비하는 액수나 소비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에 대한 과세, 주로 토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된 과세 대상이 있는데 요 시대 때 이제 바뀝니다. 소득이 주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그 뒤로 계속 소득입니다. 소득 이렇게 주된 과세 대상이니.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기간세. 그 나라의 기간, 중심조세. 기간세라는 중심조세라는 중심조세는 역시 여기서만 다릅니다. 간접세가 소비에 대한 과세 뭐 이런 간접세가 주된 기간세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득이 되니까 이제 직접세가 기간세가 됩니다. 직접세. 여기도 직접세. 여기도 직접세가 기간세죠. 이렇게. 자, 여기 뭐 이제 재정 사상의 변천으로 이 시대 구분을 4단계로 해서 1700년대 이제 19세기 후반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현재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로 바뀌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제 재정학 공부하시면서 잠깐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굳이 꼭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1장 재정학에 의해서는 이 재정사상의 변천으로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학문인 후생경제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생경제학 1편의 핵심이죠. 후생경제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2장 후생경제학. 요거는 이제 경제학의 이제 미시경제학의 종합으로서 이제 재정학의 필수 기본 학문입니다.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출제가 재정학 파트니까 출제가 많이 됩니다.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후생경제학 파트의 3분의 1, 그 다음 조세론 파트에서 3분의 1, 기타 등등 3분의 1 이렇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거의 뭐 미시경제학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오신 분은 참 듣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경제학 안 하고 오셨죠? 안 하고 오신 분 여기서 조금 이제 경제학 보론도 하고 할 것입니다. 최소한 경제학 보론은 제가 최소한으로 합니다. 딱 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재정학을 하기 위한 경제학 보론 그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해드리고 이제 후생경제학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후생경제학은 또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첫 파트는 이론적인 후생경제학, 이론적 후생경제학 1절 이론적인 후생경제학. 이론적으로 효율과 공평을 추구해보는 학문입니다. 이론적 후생경제학. 현실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가상의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과 공평을 추구해보는 그런 학문이죠. 그럼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학문이죠. 우리 현실적 후생경, 현실에서 이제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실제로 효율을 개선해가고 공평을 추구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2절 현실적 후생경제학인 시장 실패 이론이고요. 그게 조금 더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이론적으로 효율과 공평을 추구해보는 학문인 이론적 후생경제학이 먼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전체 이론적 후생 경제학을 이제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요는 이제 어떤 가상 경제를 만듭니다. 어떤 가상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제목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자원은 노동, 레이버와 캐피탈, 기계 설비, 노동과 자본 설비 두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Y제 두 지하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A와 B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인, 2제와 2자원 모델. 하여튼 초소국까지만은 일반 균형 모델을 사용합니다. 일반 균형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가상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경제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소비와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도 추구돼야 되죠. 이 중에서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돼야 되니까 이 효율적인 소비 생산점들 중에서 또 가장 공평한 상태가 뭐냐, 소비와 생산 상태는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소비 생산점이 찾아진다면 그걸 이제 후생 극대화 경제, 지상 최고의 경제 상태라고 부릅니다. 후생 극대화 경제라고 부르죠. 대화 경제를 모색하는 이런 이론적으로 하는, 이론적으로 그 효율과 공평을 모두 추구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면, 만약에 요 모델이 요 같은 모델인데요. 이 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생산 및 소비적, 우리 이 나라는 지금 자급자족 사회입니다. 자급자족 사회니까 생산하면 소비도 해야 됩니다. XY를 생산하면 저끼리 두 사람이 또 나눠 먹어야 되는 소비 경제인데, 자급자족 경제인데, 그래서 여기 생산 및 소비, 생산 및 소비, 생산 및 소비 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생산 및 소비점들 중에서 일단 효율적인 생산 소비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노란 것들이, 요 하얀 것들은 비효율이고 요 노란 것들이 효율이라고 가정합시다. 노란 것들이 효율이고요. 효율적이고, 이 하얀 것들은 비효율적 생산 소비점들이라 합시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골라냅니다. 효율적인 생산 소비들, 이는 비효율적인 생산 소비들, 이렇게 골라냅니다. 이걸 이제 골라내는 이론적 도구가 있어요. 요걸 이제 찾아내는 이론적인 도구가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입니다. 파레토, 경제학자 이름인데, 파레토 최적 혹은 파레토 효율이랑 같은 말입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도구는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것들은 효율적인 경제 상태들, 이것들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골라내게 됩니다. 하고, 물론 이론적인 도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평한 경제 상태들 중에서, 이 효율적인 경제 상태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공평한 상태, 이 두 사람이 존재하니까 잘 산다, 못 산다, 후생이 크다, 후생이 작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 여기 제일 공평하다고 하자. 여기 가장, 다른 거는 불공평하고요. 여기 가장 공평한 경제 상태라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했을 때, 이는 불공평하다. 여기 제일 공평하다, 다른 거는 불공평하다? 이걸 또 골라내는 이론적 도구가 있어요. 공평, 불공평을 따지는 이론적 도구가 이제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우는데, 사회후생함수라는 이런 이론적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는 불공평, 이게 공평, 가장 공평하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비효율이면서도 공평할 수 있어요. 이거 비효율이지만, 비효율적 경제 상태지만 공평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경제 상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레토 최적 개념을 이용해서 비효율은 다 버리고 이제 효율적인 경제 상태를 중에서 가장 공평한 걸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 사유세함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노랗고도 빨간 경제 상태 있죠, 이거. 노랗고도 빨간 경제 상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찾아집니다. 현실에서는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 해운대 백사당에서 바늘 하나 딱 숨겨놓고요, 찾아라 할 정도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찾기 힘들지만 존재는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찾기 쉽죠. 효율도 되고 가장 공평한 경제 상태. 이걸 이제 후생극대화 경제라거든요. 후생극대화 경제. 지상 최고의 경제 상태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1절 이론적 후생 경제학의 목적입니다. 이런 경제 상태를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일단 이 도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도구 이제 상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 두 도구를 이용해서 찾아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팔의 최적 개념 뭔지 몰라도 이거는 효율만 찾는 도구지 공평과는 전혀 무관계합니다. 또 사유세함수라는 도구는 공평불공평만 따지는 도구지 효율 비율을 판단하는 도구는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자기 임무에만 충실하는 도구다. 자, 그래서 이 이론적 후생경제학의 전체 체계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찾아 나간다 말씀드렸고요. 이 효율 비율은 파리체직이라는 이론적 도구만 가지고, 또 공평 불공평은 사유생함수라는 도구만 이용해서 찾아냅니다. 서로 자기 임무에만 충실합니다. 이런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효율 즉 소비, 생산 이런 거 이제 찾아냅니다. 소비와 생산 뭐 비슷하게 찾아내는데 효율부터 먼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효율성 추구. 효율성 추구인데 먼저 이 개념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도구 일반 균형 모델에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판단하는 이론적 도구 파레토 체적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효율성 추구에서 이제 파레토 체적 개념, 도구인 파레토 체적이란 무엇인가. 일단 요거는 이제 내용은 뭔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도구는 일반 균형 모형에, 일반 균형 모형 있잖아요. 이런 경제에서 효율적인 소비인지 생산인지 비효율적인 소비인지 생산인지를 판단하는 이론적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파레토 체적이란,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와가지고 파레토 체적이란 무엇인가 골라라, 서술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말로 해봐라.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이죠. 그럼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요 국민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로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경제 상태에서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더 잘 살게 한다면, 더 잘 살게 하면 반드시 나머지 타인은 못 살게 되는 상태. 이렇게. 자, 이 책에 있으니까 한 사람을 뭐 A든 B든 아무나 한 사람을 옛날보다 더 잘 살게 한다면, 이 말이죠. 잘 살게 하면 반드시 나머지 타인은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 이렇게. 이걸 이제 부정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긍정으로 한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면 반드시 타인은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느 누구를 못 살게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잘 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으로 말해요. 혹은 이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 이상이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 못 살게 되는 상태.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나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말이 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적인 말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파레토 체적이란 뭔가 일반 균형 모델에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경제 상태, 소비든 생산이든 간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구분하는 이론적 도구인데, 이론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면, A를 잘 살게 하면 말이죠. B나 A나 아무나 타인은 반드시 현재보다 못 살게 돼야만 되는 상태라고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이상이
현재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와닿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요 말을 기억해.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파리채적이란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서술적 말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을 밖에 못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를 효율을 판단하는 개념인지, 왜 그런지 이걸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책에는 없지만은, 이게 저는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다 들어가면서 이제 파리채적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쭉 보면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파리채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요놈이 이 파리채적 개념이 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채적 개념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파리채적 개념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되냐 안 되냐, 파레토 효율과 비율이 비교되냐, 효율면에서 비교되냐 안 되냐, 그런 이야기도 이제 계속 파리채적 개념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를 찾아 나갑니다. 두 개 만들어졌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눠 먹는 게 효율적인 파레토 최적의 소비 상태인지, 또 생산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 나갑니다. 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경제학 보론도 약간 가해집니다. 우리 이제 재정학 책은, 원래 이제 시중에 있는 재정학 책들은 이 후생 경제학을 다 알고 공부를 하고 오셨다, 독자들이. 그래서 보통 이 후생 경제학 파트는 대충 그 시중에 있는 재정학 책들이 아주 약술이 되어 있습니다. 약술이 되어 페이지가 별로 할애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 그 약술이 페이지가 적게 할애되어 있냐면은, 저자들은 전부 다 경제학이 다 공부하고 왔으니까 따로 중복으로 이렇게 경제학처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되어서 약술대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후생경제학 파트를 아주 자세히 공부하시는, 출제 비중도 3분의 1이 출제가 됩니다.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 1강은 요 정도 이제 파리채적 개념만 약간 설명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파리채적의 개념, 이 내용과 소비 찾고 생산 찾고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또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